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 교사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사마천학회에 가입하게 되어가지고 거의 만 1년 만에 인데 왠지 초고속 승진하는 기분이라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나 엄청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 부담은 가졌는데 뭐 내용은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워낙 이 경제에 관해서 자료들도 많고 인터넷에 막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인터넷에는 없으면서 또 우리 내일 그 경제미술관을 가기 때문에 가셔서 좀 재미나게 그림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자.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저 첫 번째 장면 많이 익숙하실 텐데 혹시 어디신지 예, 끄떡끄떡하는 오 이사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딘가요? 옥션 아닌가요? 아, 옥션 땡 아닙니다. 예. 예, 저기 지금 힌트가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 키아프라고 되어 있죠. 여기 키아프 서울. 키아프하고 프리즈가 쉽게 말해서 미술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은 월드컵, 뭐 제가 비건 그 정도 되는데 그 프리즈라는 시장이 세계 3대 미술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생긴 지 20년 됐는데 런던에서 제일 먼저 출발했는데 작년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우리 서울에서 프리즈 열려가지고 굉장히 성황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올해가 2회째인데 지금 총 9월 6일부터인가 해서 5일간에서 몇 명 다녀갔나 보니까 8만 명이 다녀갔다네요. 8만 명. 한번. 그래서 얼마인가 한번 제가 가격을 조사해봤습니다. 잘 안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25만 원 되어 있죠. 예. 이거 그냥 하루 보려면은 4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평균 8만 원대를 내고 8만 명이 다녀갔다. 그러면 대충 계산해도 이 입장권만 해도 엄청난 수익이죠. 네네. 그래서 총 이제 거래액이 얼마냐 보니까 8,600억이 이제 미술품이 이제 사고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저는 수학 잘 못하는데 8,600억 감이 안 오니까 그러면 현대자동차 몇 대 팔아야지 8,600억 되냐. 한 2, 3만 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일주일 만에 해치운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미술이 우리 생각 외로 어마어마하다. 그 어마어마한 시장이 우리나라 서울에 왔다. 우리나라 위상이 이렇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술을 또 이끌어갈 위치에 있지 않겠나.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거 뭐 그냥 간단한 설명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큰 행사다 보니까 전 세계 유명한 뭐 미술관 관계자들 다 왔다 가고 기업들도 엄청 협찬을 벌이고 해서 뭐 이때 뭐 서울 시내 뭐 거의 유명 호텔들 다 바닥이 나고 굉장히 했다고 그래요. 네, 미술의 힘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실내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너무 유명한 그림인데 그죠? 잭슨 폴락 뭐 넘버 5인가 뭐 제목이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작년에 또 미술 대학원을 들어가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인데 그냥 수업 안 들었으면 이거 뭐야 무슨 운동장에 비 왔나 뭐 그런 건데 그런 좀 지저분한데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 그림이 이 위상이 뭐냐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odern art was CIA weapon. 그러니까 현대 미술은 CIA 무기라는 거죠. 이 미술을 무기화해서 이때 CIA가 지금 저게 인디펜던트지 1995년에 이제 분석을 해서 나온 기사인데 잭슨 폴락이죠. 작가가 잭슨 폴락을 미국 정부와 CIA가 합작을 해서 엄청 띄웠대요. 그래서 가격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유럽에서 우리 미국 미술이 우수하다. 또는 냉전 시대에 우리 소련 공산주의보다 미국은 이렇게 자유스러운 그림을 허용하는 우월한 자유를 띄우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술을 이용해서 정치, 경제적으로 엄청 이제 이득을 본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게 뭐 지금 잭슨 폴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은연중에 뭐 다 조금씩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림 한 장, 미술의 힘이 굉장하다. 예, 자동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 뭐 몇만 대, 1년에 팔까 말까 그런 개수를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때려치운 예, 그런 어마어마한 이력이 있는 것이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술의 힘이 위대한데 또 마침 지금 어떻게 운이 돼서 그런지 우리나라 한류가 또 세계적으로 뜨고 있잖아요. 네, 한류도 뭐 예술의 한 분야인데 뜨는 건 좋은데 제가 생각해보면 조금 아쉬운 게 그 핵심 내용이 그럼 과연 한국적인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진짜 우리 한국적이야 라고 자신 있게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상대적으로 그 한류는 뜨지만 우리의 보물, 우리 전통 예술, 전통 미술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장소가 겸재랑 관련된 장소고 또 프로그램 자체가 겸재랑 관계돼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해봤는데 그러면 뭐 때문에 겸재가 그렇게 뭐 겸재 하느냐 뭐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 박사석이라는 조선 중기 엄청 문신이랍니다. 그분이 평하기를 세칭, 명화, 필, 겸홍 이 세상에서 참 잘 그린다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겸재가 들어가더라. 그 다음에 이본 하도 후소홍 요건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이걸 인용하신 분 해석을 조금 잘못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행히 요건도 좀 아는 거라서 교정을 하자면 그림의 이치는 이 겸재가 근본을 하기를 하도에 두었다. 그러니까 하도는 주역이죠. 그러니까 주역에서 원리에서 그 이치를 땄고 후소는 뭐냐 하면은 그 논어의 회사우소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공자님께서 그림을 그리려거든 소 바탕이 맑아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그림을 그려봤자 엉터리다 이런 이제 논의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겸재는 그냥 단순한 기교에 그치지 않고 그 자기의 품성이 아주 힐소자 깨끗하고 맑았다. 그것을 기교의 근본으로 삼았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뭐 근본을 물에다 두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동국 우리 조선의 100년 자숙 100년간 이 사람의 수법을 이 솜씨를 능가한 분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100년에서 최고인 그런 분이라고 이제 이분이 평가를 했고 그러면 이분만 그렇게 했느냐는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글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겸재하면 뭐 대단히 우리들이 우상하가라고 그죠? 네. 심지어 화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겸재 어떤 일생을 거쳤나 한번 또 보았더니 이분이 그 친가 쪽으로는 나주, 광주를 그 기반으로 해서 엄청 부잣집 이 세세 부자였는데 딱 겸재의 아버님께서만 직업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조상 덕을 보고 살다가 일을 안 하신 거죠. 그래서 겸재도 어릴 땐 대단히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노란 건 아니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누구한테서 공부했냐니까 김상환 알죠? 그 척화파. 예, 그분의 손자인 김창협, 김창흡 이 동네에 어울리면서 저분들한테 글도 배우고 그림도 배우고 그랬지 않나. 뭐 특별한 뭐 문서가 남아 있지는 않은데 글을 배웠다는 것은 나와 있는데 그림을 누구한테 배웠다는 없습니다. 독학을 했다고 연구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김창흡은 저렇게 파랗게 칠해놨는데 왜 저러냐면은 저 김창흡이라는 분이 20대에 서울을 버리고 자기 집이 서울인데 저 강원도 설악산 어디 들어가서 한마디로 돌을 닦은 것 같아요. 돌을 닦고 있다가 아버지가 이제 29살에 너 다시 들어와서 후학을 가르쳐라. 그래서 거의 한 10년간 젊은 나이에 돌을 닦은 사람인데 제 해석이 그렇습니다. 근데 겸재가 저분한테 시를 배우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겸재의 머릿속에도 그런 어떤 사상이 남아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 작품집 남아있는 게 36세 때 신묘년 풍악도척 금강산 그린 게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첫 직업이 38세 그죠? 네. 세자 이기사
그러니까 세자 경원이었던 거죠. 그때 이렇게 했고. 근데 지금 겸재가 한 벼슬은 모두 과거 시험이 아니라 추천에 의한 음직입니다. 그러니까 예, 과거는 한 번도 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41세 때 보면 관상감 겸 교수 이렇게 되어 있죠. 관상감이 뭐 하는 데인지 다 아시겠지만 그 날에 어떤 행사 있을 때 날 뽑고 길이가 아닌 날 무슨 비가 오느냐 그날 그때 별자리가 어떠느냐 이런 거를 보는 것을 가리키는 일을 했으니까 꽤 상당한 그런 천문학적 지식이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역의 근본을 두고 있다 그랬는데 겸재가 주역을 굉장히 좋아하고 거의 통달했다 이렇다 하고요. 예,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이런 직업에 천거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현감 이런 거는 뭐 이제 뭐 현감 했고 현감도 되게 잘했다 그래요. 뭐 심지어는 곤장을 맞은 적도 50대 뭐 양곡을 이제 현감 마음대로 풀었다가 뭐 위배다 이래가지고 엉덩이도 맞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4세 의금부 도사 보이죠. 저건 또 뭐 아는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요즘 말하면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그런 직업을 맡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예, 좀 높은 자리죠. 높은 자리고 아무나 못하는 그런 일도 하셨고 쭉 보면 81세 때도 벼슬을 하셨습니다. 84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돌아가셔서는 지금으로 치면 명예 서울시장이 된 거죠. 그래서 계속 명예시장인 것이 돌아가셨으니까 이렇게 관직에 오래 계신 분이 전 세계적으로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초반에는 힘들었지만 경제적으로 후반에는 굉장히 뭐 직업도 있었고 그림도 되게 인기가 많아서 아주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겸재 그럼 그림 어떻게 공부했지 보니까 이 관아제 조영석이라고 이분도 대단히 유명한 조선의 삼재 그래서 유명 화가는 아니지만 뭐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인데 날마다 정진했다 그랬죠. 저 화육법 화육로는 그 중국 미술 기본 뭐 그런 이론이고요. 그러니까 옛 그림을 두루 그러니까 그 이전 작가들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해 못한 것이란 이 겸재 혼자가 아니고 여러 그 당시에 뭐 모든 문인들이나 직업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을 텐데 그때까지 무척 깨닫지 못한 것을 이제 겸재 논문가 터득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것 같고 예찬, 미불, 동기창 다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화가들이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고전을 공부했고 명화가를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대충 우리가 겉모습을 살펴봤는데 겸재 그림을 보면서 또 겸재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분은 이 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인왕산이죠. 예. 저는 인왕산 그림을 먼저 보고 인왕산 실제 산을 나중에 본 케이스거든요. 집이 부산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고등학교 역사책 교과서인가 어디선가 보고 서울 보니까 너무 이 그림과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제 눈에는. 예. 예. 지금 이 그림 잘 보시면 뭐가 없어요? 나무? 네, 저는 이 그림을 볼 때 뭐가 인상 깊어요. 중간에 저기 집이 하나 있죠, 집. 예, 요 집을 이제 최한수 선생님께서는 조사를 낱낱이 해보고 이 겸재의 친구 시인 이름 뭐였죠? 예, 이병헌의 집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었습니다. 어쨌든 이병헌 집과 겸재의 집도 가깝기 때문에 뭐 그 동네인데 이 집이 있음으로 해서 이 산이 어떻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집이 없을 때와 있을 때를 비교해 보시면 예, 맞습니다. 산이 작아 보일 수도 있고 또 심산이 아니고 네. 동네 가까이 성 안에 있는 집처럼 네. 그렇게 느껴져. 저 집이 없다면 만약에 심산으로 느껴지겠죠. 깊은 그렇죠, 그렇죠. 뭔데 나와는 관계없는 뭐 좀 멀어 보이고 이런데 이 집이 있으므로도 굉장히 우리 동네에다 가까운 나랑 가까운 그런 느낌을 작가님 역시 예,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집에서 시점, 이 집에서 이 산을 보는 거죠. 아, 우리 집에서 보니까 산이 저렇게 보이더라. 그걸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집에서 저런 산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죠? 네. 이 그림의 원래 제목은 여기 지금 희미하게 보이지만 인왕제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왕제색도라고 그랬는데 인왕은 물론 이제 인왕산일 거고 제자는 이 제자가 보면 비우자가 보이거든요. 비에 씻기는 제자랍니다. 그러니까 인왕산이 비가 온 그 다음 날의 그 색, 풍경을 그린 그림이다 그런 뜻인데, 또 그냥 척 봐도 좀 뭔가 바위 같은데 물기가 느껴지시죠? 네, 일단 요 정도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네, 이런 동네에 살았다 겸재가 거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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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 산에서 조금 내려가면은 지금 인곡 유거라고 되어 있죠. 내가 그윽한 곳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인왕산 골짜기에 요 집이 이제 겸재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네. 요 정원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겸재인데 정원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좀 여기서 혹시 특별하게 보이는 것 있습니까? 예,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금 앉은 자세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그림 확대를 할 줄 몰라가지고 이게 무릎을 이렇게 이 꿇어앉은 게 이게 한 다리는 이렇게 흔히 좀 편한 자세 있잖아요. 이렇게 느긋하게 막걸리 먹고 앉아 있는 그런 자세거든요. 이런 아니 무릎 구부린 자세가 아니고 자세에 보면 한쪽 다리는 벽 한쪽 이렇게 구부린 그런 자세, 편안한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딱 넣었단 말이죠. 나를 소개하는데. 그러니까 요거 한번 그냥 일단 생각해 두시고요. 저는 뭐가 걸렸냐 하면은 이게 보니까 칡넝쿨 같아요. 칡넝쿨. 뭐 이런 거는 뭐 좀 좋은 뭐 나무라 뭐 버드나무나 뭐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오동나무 잎이 넓은 거죠. 근데 보통 칡넝쿨 같은 산에 있고 집에 있으면은 캐 버릴 것 같은데 이렇게 턱 걸쳐놨어요. 담쟁이 아니에요? 담쟁이 치고는 제가 칡넝쿨은 제가 알거든요. 좀 칡넝쿨 좀 닮았더라고요. 담쟁이한테는 답이 없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놔두는 성격이다. 겸재가 무슨 뜻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칡넝쿨 치우지 않고 자기 정원에 칡넝쿨도 자라게 놔뒀다. 그래서 뭔가 좀 편안해, 이 사람은 정말 편안한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자, 조금 이제 자세히 클로즈업 하니까 요게 지금 제가 조사해 본 거죠. 가장 겸재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그러면 자화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앉은 폼 그죠? 기분이 어떻습니까? 내가 겸재다 하면 허리가 안 좋아. 예, 그냥 적당히 좀 편안한 자세로 마루에 나와가지고 꽃 감상하고 계시죠, 그죠? 이게 겸재다 이겁니다, 그죠? 예, 좀 자세히 보시면 이제 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이고, 예, 지금 책장이 보이죠, 여기 책장. 예, 책이 뭐 이대에 비해서 여기까지 책장에다 치면은 이거 제가 보기에 책을 위한 방인 것 같아요. 따로 방이 아니라 책을 두는 방. 엄청 지금 책이 이렇게 이렇게 비싼 책이 많이 있죠. 책은 옛날에 엄청 비쌌죠. 그리고 이 문에도 보면 흐릿하게 산수화가 있어요. 산수화를 붙여놓고 요 책장의 이런 무늬 같은 것도 되게 좀 고급스럽게 보였습니다. 이게 힘해서 그런데. 그 다음 요 바닥도 이 사짜리인데 굉장히 좀 디자인이 예쁘게 이렇게 짠 자리를 깔았더라고요. 근데 요 원래 문이 있었을 텐데 제 생각에 겸재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문을 안 그린 것 같아요. 책장인데 있는데 문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방에. 그죠? 그다음에 부채도 보면은 산소가 그려져 있고. 근데 자세는 굉장히 느긋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 꽃이 또 뭐냐 하니까 아이고 제가 서툴러가지고 꽃이 작약꽃이거든요. 작약꽃이 폈으니까 6월 뭐 대충 여름에 시원한 옷 입고 이제 화초 감상하는 굉장히 느긋하죠. 예. 신발 벗어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그냥 툭 벗어놨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되게 자유로우신 분이구나. 예.
이 화분 이것도 보면 이게 색깔로 봤을 때 그 진사? 네, 그런 좀 비싼 거거든요. 그냥 맥자보다. 그러니까 재력이 이제 그림이 잘 팔렸으니까 상당히 또 재력가였다. 근데 꽃이 모란이 아니라 작약이란 말이죠. 예. 모란 다 아시다시피 부귀를 상징하잖아요. 작약도 부귀를 상징하는데 모란보다는 조금 한 계급 낮은 거라고 그러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겸재의 겸자가 무슨 겸자? 경호선을 겸자. 그걸 뜻하지 않았나 짐작을 해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김홍도 자화상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김홍도도 굉장한 화가잖아 우리나라에. 한번 일단 30대 한번 보십시오. 완전 지금 엄청 자만심, 자부심에 가득 차 있죠. 네, 네. 그리고 이 옆에 기물들, 나는 책도 보고 뭐 이렇게 막 문방석 갇혀 있고. 그러니까 김홍도는 원래 직업 화가죠. 정선은 선비였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 도화서에 합격한 직업 화가란 말이죠. 직업은 화가이지만 나는 이런 선비의 삶을 추구하겠다. 뭐 그런 걸 이렇게 꼿꼿하게 드러내고. 근데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벼슬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보면 역시 이렇게 이제 앉아서 악기 연주하죠. 근데 온갖 것 막 갖다 놔서 나는 이런 것도 좋아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뭐 칼도 좋아하고 뭐 다 엄청 다재다능한 것을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나이 이거로 보면은 겸자하고 김홍도 이제 성품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두 분 다 다재다능했지만 조금 구별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림도 역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롭지만 이 얼굴을 보시면 어때요? 이 몸은 흐트러졌지만 얼굴은 전 되게 단정한 얼굴이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단정한 얼굴이다. 손 이런 건 솔직히 못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좀 네, 조금 뭐 인체 비율은 맞지 않는데 어쨌든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단정하신 분이다. 그러나 마음은 한없이 자유로웠다. 네, 그냥 비교해 보시라고 한 번 더 했습니다. 똑같은 자화상을 그렸는데 이렇게 편안히 쉬는 것하고 내가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것하고 이제 요거는 요 집은 이 그림은 어떤 시리즈에 있는 한 부분인데 이 겸재의 집입니다. 굉장히 큰 집이죠. 겸재가 그림이 굉장히 잘 팔려서 대단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큰 그 서울 그 신앙산 밑에 중심가에 이런 규모를 가졌다는 거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제가 봤을 때 집이 주인공입니다. 집을 나는 이런 집에 살고 있다. 이게 나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태우 이선생 진적첩 그랬죠. 예. 퇴계의 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겸재의 외가가 퇴계 이항이라고 하네요. 우는 오암 송시열. 예. 진적 진짜 쓴 글씨를 가진 그 첩에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 그 그림에 4장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그림. 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이제 겸재 그림을 보면서 또 김홍도 그림과 비교해 보면서 두 분이 어떻게 다른가. 어떤 쪽이 겸재 그림인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왼쪽은 김홍도 네. 예, 김홍도 그림 맞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저 그림 네네. 김홍도 그림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원본 말고 아, 예, 예. 기우도 아, 예, 우리 동양화의 양식 중에 장르 중에 기우도라는 게 있어요. 기우도. 소를 타는 그림. 꼭 내가 소를 타서가 아니고 그런 이제 관념을 좋아했다는 거죠. 우리 동양인들이. 보면 소를 타는 거나 말 타는 거가 다르게 뭔가 느릿느릿 가고 소에 맡겨서 가는 굉장히 어떤 도적인 그런 내용이죠. 유유자적하는 그런 거를 이제 뭐 좀 숭상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똑같은 소를 타는 그림을 주제로 그렸는데 김홍도는 제가 보기에 이렇게 비탈길을 내려가죠. 많이 가파르고 겸재는 비탈이지만 사실 이게 원근이지 비탈은 아닌 것 같고 평지를 내려오고 있고 또 분위기가 어느 게 더 화사한가요? 이 오른쪽 겸재가 더 화사하죠. 밝고. 그냥 겸재 그림은 네. 우리나라의 황소나 그런 게 아니고 저 동남아에 있는 물소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물소를 그렸어요. 겸재 그림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이때 이제 물소를 그렸는데 그 소가 무슨 종류라기보다는 소의 표정이라든지 뭐 소의 자세라든지 그 타고 있는 주인공의 자세 이런 걸 보면은 지금 김홍도 그림은 아이고 고개를 숙이고 있죠. 뭔가 약간은 이 피디 부는 사나이보다 약간 근심이 있는 피곤한 듯한 그런 그림이고 예, 겸재는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를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네, 똑같이 지금 목동 기후하고 이제 이번에 신선이 사람이 아니고 신선이 이제 소를 타는 그림인데 똑같은 그림 요 지금 오른쪽은 김홍도 신선도거든요. 심지어 여기 정확하게 여기 쓴 글자가 여기 보면 육지선이다, 신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선하고 인간을 봤을 때 누가 더 편안하게 보이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인간이 더 편안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을까? 이거 역시 김홍도 작품입니다. 김홍도 이제 나무하고 내려가는데 또 뭔가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고 있는. 그래서 김홍도 굉장히 천재지만 겸재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세속의 미련이 있는. 제가 그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겸재가 살았던 그 마을 동네 청풍계라고 하는 곳인데 이 어마어마한 골짜기 자체가 한 사람의 이제 터였습니다. 김상용. 김상용. 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김상용의 터인데, 예, 여기서 이제 그 김창엽 형제들이 이제 이렇게 어울려 살면서 여기서 뭐 시도 짓고 뭐 놀고 했겠죠. 예. 그 시를 한번, 이병현이 쓴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글로 그냥 썼습니다. 바위 골짜기에 술 항아리를 묻어둔 지 오래고 이 골짜기에 술을 묻어두고 벌써 기분 좋아지시죠? 구름은 봉우리를 오락가락. 성 안에 먼지가 쌓이거나 이게 성 안이란 것은 이제 그 도성, 그 남대문안, 사대문안 먼지가 쌓이거늘 먼지가 엄청 많다는 거죠. 이곳에는 한 점도 따라오지 못한다네. 실제로 뭐 성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먼지가 많겠지만 이거 진짜 먼지라기보다는 그죠. 그 안에 뭐 정치적 뭐 이권 이런 것도 막 인간은 이 먼지. 근데 여기도 너무 깨끗한 청풍이죠.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정말 신선처럼 사는 그런 삶을 누렸다. 한번 보시면 이 안에 뭐 연못도 있고 각각 뭐 이렇게 예, 지금 이런 집들이 많이 보이죠. 예, 이게 다 연못이거든요. 그 하나하나 이름을 썼는데 뭐 이름이 다 뜻이 있으면 제가 일일이 뭐 번역을 하지 않았고 그 중에 이제 보실 거는 여기 청풍지각, 예를 들면 어떤 여기가 청풍지각이다. 그 글자를 한석봉이 썼고 또 뭐 청풍계라는 또 현판은 선조 임금이 쓰셨고 또 그 현판 아래 소윤세자가 또 글을 이렇게 남기셨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단한 예, 완전히 그때 총출동한 예, 뭐 그런 어마어마한 이 동네에서 겸재가 놀았다는 겁니다. 부분 확대를 했습니다. 연못이 4개인가 그렇고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서울 지금 실제로 위치해 있는데 다 사라지고 없죠. 이제 겸재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잘 살다가 70 예, 이때 제가 80대죠, 그죠? 80대 그린 한번 소나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진짜로 보면은 제 생각에 소나무에서 그냥 막 이렇게 에너지가 팡팡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게 영지버섯인데요. 예. 예. 뭐 사실은 소나무에서 사실 이렇게 크지 않죠. 그러니까 영지가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제가 막 사기 한번 찾아보려고 사마천과 연결하려고. 예. 그러니까 예. 사기 봉선서에 등에 영지가 신선, 불로초와 연결된다면. 그러니까 겸재도 그렇지만 불로 장생을 원했을까? 뭐 이렇게 소나무처럼 소나무는 뭐 절개 역시 장생을 다 의미하잖아. 또 나이 드니까
건강하게 좀 노년을 보내고 싶다. 뭐 당연한 그런 소원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렸는지 뭐 누구를 주려고 그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80대 이런 대작을 그렸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역시 80대. 자, 드디어 이제 마무리. 바다를 이렇게 굉장히 가볍게 건너고 계시죠. 예. 선객, 신선이 바다를 건넌 이 신선이 누굴까요? 겸재가 원하지 않았을까. 내가 죽으면 저렇게 바람처럼 한번 바다 위를 날아서 저 세상으로 가야지. 제 상상입니다. 지금 이 길이가 123mm, 이 실제 아마 실물 그림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하여튼 좀 편안한 인생을 사셨고, 예, 겸재의 겸자인데, 이제 이 분이 워낙 주역을 좋아했기 때문에 거기서 따왔다고 일단은 추측을 하고, 겸계의 이 효사가 형통하다, 군자 유종이다. 군자가 뭔가 일을 했으면 반드시 내가 소득을 얻는다는 거죠. 그 소득을 얻는 비결은 겸이다. 겸손해야지 소득을 얻는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주역이 64개가 있는데 다 그게 좋은 게 없거든요. 근데 최고 좋은 게가 겸계 뭐 한 몇 개가 있는데 그 주역의 6효 하나하나가 다 또 점사인데 겸계는 그 6효가 전부 다 좋은 게가 나온 거. 뭘 뽑아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겸재가 욕심이 없는 듯 있는 듯. 예, 겸손한 듯 겸손 안 한 듯. 그런 거 있습니다. 최고 좋은 거 뽑아가지고 호를 삼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겸재는 이 정도를 하고, 이제 겸재 그림이나 우리 옛날 그림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또 용어를 하나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제일 밑에 진경산수, 요거 때문에 제가 했거든요. 겸재하면 진경산수 누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가 진경산수가 뭐란 말이냐 했을 때, 그 위에는 관념산수랑 조금 비교해보면 좀 쉽습니다. 관념은 글자 그대로 그냥 내가 생각하는 산수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자, 산수화 그려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뭘 그리겠죠?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떠오는 그리겠죠. 예, 뭐 그 정도의 관념이라는 거죠. 관념. 실제 산수가 아니고.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그러면 실제로 그리는 게 이제 실경산수, 실경산수인데, 산수를 왜 그렸느냐? 우리도 뭐 좋은 데 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런 흥취.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그 자연에서 나오는 특별한 에너지 그런 거를 즐기고는 싶지만 실제로 지금처럼 여행을 많이 못 가던 시대에 뭐 그림도 그리고 뭐 직접 여행도 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경산수는 요 두 앞에 이 두 부분과는 조금 반대되는 개념. 그러니까 자연은 자연인데 그냥 겉모습의 자연만 가지고는 진경이 아니고 진짜가 아니고 그 자연 어떤 에센스를 뽑아냈을 때 진경이다. 아까 인왕산 그림 다시 보시면 그게 인왕산과 정확하진 않거든요. 근데 딱 봤을 때 인왕산이란 말이죠. 그 왜 그러냐면은 본질을 뽑아냈기 때문에. 요거 지금 안견 그림인데 이런 산 실제로 없잖아요. 그죠? 그냥 관념 속의 산이는 겁니다. 관념산 속에. 제가 비교해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연폭포라고 실제 있는 경치를 그린 건데 한쪽은 겸재고 한쪽은 강세양이 그린 겁니다. 똑같은 박연폭포인데 좀 다르죠. 이 오른쪽 것은 뭐 그 주변편 굉장히 자세히 그렸습니다. 근데 왼쪽 거는 다 생략하고 폭포만 쫙 그렸죠. 딱 봤을 때 시원한 폭포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여러분들은. 왼쪽 오른쪽. 왼쪽이죠. 훨씬 시원하게. 그런 폭포의 시원함을 쫙 뽑아냈다는 거예요. 진경이다. 그렇게. 실제 경치지만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실경에 좀 가깝고 겸재는 진경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겸재가 진경산수만 그려는 아니고 이런 그림도 그렸거든요. 이거 관념산수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산입니다. 상상 속의 산입니다. 이 그림에 대한 평도 엄청 잘했다고 쭉 나와 있습니다. 최고작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똑같은 인왕산인데 겸재 그린 거거든요. 요거는 약간 지도스럽잖아요.
요 실경, 그죠? 예, 근데 요거는 좀 뭔가 인왕산의 어떤 분위기 이런 걸 잘 잡아서 요거 그냥 한번 조사도 해보고 추측도 해보고 왜 인왕 제색이냐. 어떤 사람 인왕은 어진 왕이다. 그때 영조다. 영조가 뭔가를 지금 찾았다. 뭐 그래서 했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 자기 친구 그 이병헌이가 저때 돌아가셨는데 이병헌 병이 좀 씻은 듯이 나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이라는 것도 있고 뭐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 그림을 볼 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자, 굉장히 유명한 금강준도 나왔죠. 제가 이제 왜 이걸 했냐면은 아까 겸재 그 그림의 이치가 뭐라 기억나십니까? 주역을 근본으로 삼았다 그랬죠. 제가 이 이야기를 겸재 그림은 주역을 뭐 원리로 삼아서 이걸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너무 궁금한 거 도대체 주역의 원리가 뭐 어떻게 그림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냐. 그거 이제 한 30만에 제가 좀 찾았는데 이제 주역이 음양이잖아요, 사실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여기 요 부분은 이제 시커멓잖아요. 어둡고. 그럼 이게 음이고 이거는 하얀 부분은 양이고 또 힘이 세잖아. 삐죽삐죽 양이고 또 음이고. 그거를 적절히 배합했을 때 그림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이게 모두 하얀색이거나 모두 검은색이면은 재미가 없을 텐데.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 요게 금방전도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동그랗단 말이에요. 태극처럼. 이렇게 하면 약간 태극이 연상되시죠. 돌고 음양이 돌고 도는 그러니까 겸재가 그런 원리를 나타내고 싶어 했는지 뭐 그 노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렸고요. 그 주역에 이런 말 공자님 풀이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름, 일양, 위지도. 그러니까 한 번은 음하고 한 번은 양한 것이 도다. 그 도는 모든 것에 적용한 그림도 한 번은 좀 음적으로 하고 한 번은 양적으로 하면은 그림의 도가 완성이 되는 거죠. 뭐 그걸 적용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그 버전이 있는데 금강전도 자세히 보시면 길 하나하나 자세히 있고 그게 무슨 절 이름도 다 있고 또 그 등산객도 다 그려놓고 그랬거든요. 보면 재밌습니다. 자세히 보면 더 재밌습니다. 우리 그때 화순 갔을 때 그 윤진철 명장께서 소리는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었어. 그날 저 뿅 갔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림은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다. 그런 말은 유명한 말이고 그림을 하나하나 이제 찾아가면서 읽어봐라. 그냥 눈에 탁 들어오는 거 말고 그죠. 그래서 뭐 겸재는 여러 가지 그림을 다 그렸더라고요. 진경산수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그림도 그려줬고, 뭐 때문에 고양이 그렸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는 거의 문법입니다. 그림의 동양화에 고양이를 우리가 묘라 그러잖아요. 묘. 고양이 묘자. 근데 중국말로 저는 잘 모르는데 80을 뭐라고 하는 게 있나 보죠. 그 묘하고 뭐가 비슷하니까 80살까지 장수하세요.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고양이 딱 그려주면 나보고 오래 살라는구나.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네. 이것도 겸재가 그린 건데 신사임당 그린 거 비슷하죠. 네. 쥐가 있죠. 그 쥐 뭐 때문에 그렇느냐. 쥐의 특징이 엄청 새끼를 많이 낳거든요. 수박에도 엄청 씨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자손을 많이 낳는 게 최대 절대 절명의 소원이기 때문에 나보고 자손 많이 낳는구나. 우리 가족이 그런 소망을 이렇게 담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항상 넝쿨이 있잖아요. 이렇게 오래오래 우리 자손 대대대대 자식 많이 낳고 잘 살아라. 그런 소망을 겸재 선생님도 그리신 겁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태우 이선생 진적 이제 조금 자세히 볼 건데 요거 좀 사실은 놀랍습니다. 스토리 그냥 생략하고 이 그림 혹시 눈에 많이 있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1,000원 뒤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1,000원짜리. 이 작품이 경매에 얼마에 팔렸냐면 그 당시 34억에 팔렸거든요.
누가 샀느냐 알아보니까 삼성 리움이 가져갔어요. 예. 와, 이랬는데 1,000원짜리 들어가 있으니까 본전 건졌겠구나. 제 속으로. 예. 과연 삼성이라. 근데 요게 위작이라고 또 몇몇 분은 말씀하시더라고. 위작일 수 있다. 그러니까 겸재가 이거를 그렸는데 누가 이제 겸재 그림이 하도 인기가 많으니까 위작이 생겼겠죠. 뭐 위작. 예. 제가 왜 위작을 좀 봤냐면은 지금 글자가 안 보이네. 이게 무봉산이 수원에 있는 산마. 여기 이제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아까 다시 돌아가면은 여기 퇴계가 있는 도산서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퇴계가 이황 선생님께서 주자서 절호를 적으셨어요. 공부를 쫙 해가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책을 누구한테 물려주냐 하니까 친손이 아니고 외손에게 물려줍니다. 그게 이제 겸재정선의 이제 할아버지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겸재정선의 외할아버지인가가 이 송시열을 찾아갑니다. 제가 이런 책이 있는데 여기다가 좀 무슨 기념사를 하나 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봤던 그 그림이죠. 겸재가 나는 그래서 이런 조상을 가졌고 나는 지금 이런 데 살고 있다. 뭐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좀 약간 위작일라 하길래 들여다보니까 지금 글씨가 무봉산중이라는 글씨를 나중에 한번 유심히 보시면 조금 힘이 없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겸재가 썼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겸재가 또 워낙 재력도 있고 솜씨도 있다 보니까 우리 조선미술사에 남긴 크게 좀 기여한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시하고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아예 앨범을 만든 거죠. 요즘 같으면 그냥 장편 다큐를 혼자서 막 찍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못 찍는데 그 정도 그런 건데 주로 어떤 시를 인용했냐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왕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왕유가 뭐라 했냐니까 소동파가 왕유의 시를 보고 야 그림의 시가 있구나. 또 왕유의 시를 보고 너는 시 중에 또 그림이 있구나.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대대로 그 이후에 문인들이 이걸 이상으로 치고 시 작업도 하고 그림 작업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좋아하는 시인들이 여기 있는 도연명, 왕유, 그죠? 맹호연, 소동파, 두보, 두목가도 창조. 그러니까 이런 시들을 미리미리 읽어두면은 이 다음에 그림 감상할 때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 드디어 실천을 합니다. 이제 이분이 겸재가 양천으로 올 때 그 친구 이병헌 선생님께서 야, 우리 둘이 그러지 말고 내가 시를 쓸 테니 너는 그 시에 맞는 그림을 그려 서로 교환하자 이런 약속을 하거든요. 예, 그 장면이. 지금 뭐 실제 이렇게 하죠. 이 들판에 종이랑 뭐 갖다 놓고 시 그리고 그림 그리고 이런 우정 굉장히 좀 사치스러운 우정. 자, 그래서 이제 겸재의가 한 그림인데 좀 희미하지만 사실은 여기 글씨가 이거거든요. 체국 독립. 국화를 동쪽 울타리, 이게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 밑에 국화를 심었는데, 그거를 캐는데, 저 멀리 내가 남산을 바라보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 중에, 이게 도연명의 음주, 또 우리 저 전문 과목 나왔죠. 음주 20장이나 20수에 이걸 하나하나 다 했다는 설도 있고, 일부만 했다는 설도 있고, 그 중에 요거를 따서 이제, 부채 그림을 그린 게 있습니다. 이 시 저도 좋아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체국동리와 유연견 남산 됐죠. 산기 일석가 그 산의 기운과 그 저녁 해가 아름답다. 그러니까 저녁에 산에 고즈넉한 산에 해가 지니까 정말 아름답죠. 근데 비조 상여환 그 날아가는 새가 서로
같이 오더라. 같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더라. 차중 유진이. 이 중에 진정한 뜻이 있으니, 그죠? 욕변기망언. 내가 그게 뭐지? 한번 이렇게 좀 잡아낼래 해도 이미 말을 잊었다. 예. 도연명. 예. 그죠? 우리가 진리를 찾아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도연명은 이제 이게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뭐 너무 길죠. 겸재가 이제 다큐 하나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그죠? 왕유의 도원행이라는 이걸 한 줄 한 줄 다 그림을 그렸는데, 그죠? 예. 그 중에 제가 2개 빨간 것 그림이 있더라고요. 요런 그림. 어쨌든 이 그림만 봐서는 그냥 산수 안에 하는데 이 시 내용을 알면 아 그렇구나. 예. 요것도 제가 그림이 좋아서 가져봤습니다. 예. 이것도 스토리가 있긴 있습니다. 네. 예, 예. 웅어라는 이쪽에 이 양천 이 한강 쪽에 웅어라는 고기가 굉장히 맛있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예, 겸재가 이제 웅어를 잡아가지고 양천 현령 시절에 척제 김보택이라는 사람한테 보냈는데 또 고맙다고 예, 척제가 시를 또 뭐 쓰는 그런 장면. 예, 거기서 이 나무를 한번 보시면 아시죠? 파초죠. 왜 선비들이 이 파초를 심었나? 우리나라 기후에도 잘 어울리지 않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파초를 이런 이유로 좋아했던 겁니다. 옛날 선비들이. 예. 파초는 자꾸 이렇게 여러분 알죠? 새싹이 자꾸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새 마음으로 덕을 길러라. 나도 이렇게 좀 살고 싶다. 예. 그 덕을 이 파초의 덕을 좋아해서 선비들이 파초도 그리고 파초도 심고 예. 그랬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금강산 그림입니다. 우리 통일도 해야 되고 금강산에도 가봐야 되고 예. 근데 겸재가 하고 싶은 말은 예. 이름, 일양, 위지도 한 번은 음하고 한 번은 양하고 그것이 도다. 예. 모든 것에 그것을 적용하면 우리 마음도 뭐 어떤 사건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평안하게 지내지 않을 수 있겠나 싶어서 마지막 그림으로 요거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